붉은 실로 만든 목줄, 그 정교한 수공의 솜씨, 그리고 목줄에 수놓인 볼이라는 글자. 선자는 서진이 데려온 강아지의 목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자수, 내 솜씨야. 40년 전 실종된 딸을 위해 만든 그 목줄이 눈앞에 나타났고 선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목줄을 만졌다. 서진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자는 강아지를 안고 눈물을 터뜨렸다. 이름도 목줄도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새벽 5시 청량리 시장의 골목길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선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며 시장을 누빕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은 단단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부터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스쳐 지나갑니다.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향, 생선 비린내, 그리고 새벽부터 끓기 시작한 국물들의 구수한 냄새까지. 4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온 선자에게는 모든 것이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편의 공허한 만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데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채소가게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선자는 쓸쓸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선한 배추, 무, 파, 그리고 국밥에 들어갈 고기까지 골라 담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손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정육점 사장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선자는 대충 둘러대며 장보기를 마칩니다. 사실 떨리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그 아이를 봤거든요. 6살 보리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웃으며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보리는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했고 선자는 그 말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앞에 서면 선자의 마음도 함께 끓어오릅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오늘도 또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은 정말로 보리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육수가 끓는 동안 선자는 가게를 정리합니다. 테이블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의자를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고 벽에 걸린 메뉴판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봅니다. 가게 안 어디서든 한눈에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그 사진을 말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봅니다. 6살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이는 두 손에 털실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자가 직접 만들어준 강아지 인형의 털실이었죠. 액자 유리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선자는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그것을 닦아냅니다. 마치 보리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 깨끗하게 해두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보리야, 엄마가 오늘도 맛있는 국밥 끓였다. 어디 있든 잘 먹고 있겠지?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엄마는 너 때문에 미칠 것 같단다. 선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수저를 닦기 시작합니다. 수저 하나하나에도 보리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40여 년 전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죠. 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열려 있지 않았는데 아이만 없어졌습니다.
경찰도 이웃들도 그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수많은 점쟁이들을 찾아다녔고 굿도 몇 번이나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아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살고 있기를 말입니다. 가게 한편에는 선자가 손수 만든 작은 수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털실로 만든 강아지 인형들, 자수가 정교하게 놓인 손수건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강아지 목줄들까지. 손님들이 가끔 사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장식용으로 놓여 있습니다. 선자에게는 이 수공예품들을 만드는 시간이 보리를 그리워하는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붉은 실로 정교하게 짠 강아지 목줄이었습니다. 목줄에는 보리라는 이름이 고운 자수로 새겨져 있었죠. 다른 목줄들과는 달리 이 목줄만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리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었거든요. 이 목줄은 선자가 보리를 잃은 직후 만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보리가 돌아와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한다면 선물해 주려고 만든 거였죠. 보리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목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선자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자 기다림의 증표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십니다. 선자는 정성스럽게 밥을 담고 뜨끈한 국물을 부어드립니다. 파와 김치도 넉넉히 올려드리죠. 이 할아버지는 선자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네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우울해 보이시는데 혹시 또 그 꿈 꾸셨나요?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젯밤에 보리가 나왔어요.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아만 주었는데 깨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더군요. 그래도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잖아요. 어디선가 분명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선자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할아버지의 말에 선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꿈에서 보리를 만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깨어났을 때의 허망함이 너무 크거든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조금씩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공사장 아저씨들,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와 국밥을 주문합니다. 선자는 묵묵히 손님들을 맞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마음 한편은 늘 보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다른 집과는 확실히 맛이 달라요. 한 손님이 묻자 선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마음을 담아서 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이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선자는 매일 보리를 생각하며 국밥을 끓였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와서 엄마가 끓인 국밥을 먹을 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 선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국밥을 끓입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면 선자는 다시 그 사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보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다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까지도 계속 기다릴 거예요. 보리야, 엄마는 여기 있다. 언제든지 돌아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선자의 하루는 이렇게 끝납니다. 국밥 냄새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꺾이지 않는 모성애와 함께 내일도 선자는 이 자리에서 보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렸으니
41년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압구정동의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 윤서진은 거대한 창문 너머로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28의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인스타그램에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이 그녀의 일상을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고 있지만 정작 서진 자신은 그 모든 것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서진아, 오늘 촬영 준비됐지? 브랜드 측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라. 매니저 김 과장이 전화로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진은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옷장을 엽니다.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이지만 오늘따라 어떤 옷을 입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소처럼 화사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완벽한 미소를 연습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쓸쓸함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촬영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윤태규 회장이 만들어준 이 완벽한 삶이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왔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촬영하는 거죠? 좀 특별한 컨셉이네요. 네, 브랜드에서 사회공헌 이미지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동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게 정해진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보호소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촬영 준비를 합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전문적으로 포즈를 취하고 미소를 지으며 촬영에 임합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강아지들과 함께 찍어볼까요?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모습으로 부탁드려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서진은 보호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한쪽 구석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강아지들과는 달리 혼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왠지 자신과 닮아 보였거든요. 저 아이는 왜 혼자 있어요? 아, 저 아이요? 얼마 전에 구조된 아이인데 아직 사람을 무서워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주인이 버린 것 같은데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이름표는 없었거든요. 강아지는 처음에는 더욱 웅크렸지만 서진이 조용히 손을 내밀자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처럼 외롭고 버려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촬영은 잠시 멈추고 저 아이와 좀 더 친해져 보세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독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아지 옆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촬영을 위한 연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의 떨리는 몸을 어루만져주며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무서워하지 마. 그 말은 강아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이 순간이 자신에게도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강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서진은 더욱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목에 걸린 목줄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붉은 실 목줄이었는데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이 목줄 참 예쁘네요. 누가 만든 걸까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구조될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달라 보여요. 자세히 보니 보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보리.
이 아이 이름이 보리인가 봐요. 서진이 보리라는 이름을 부르자 강아지가 고개를 들고 서진을 바라봅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서진의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보리야, 내 이름이 보리구나. 참 예쁜 이름이야. 강아지는 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핥으며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신뢰의 표현이었죠. 서진은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서진의 갑작스러운 말에 스태프들이 놀랍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호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묻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배우면 되죠. 이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아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서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직원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서진은 계속 보리 곁에 있어줍니다. 보리도 점점 서진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 목줄은 그대로 둘게요. 보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일 것 같거든요. 서진은 보리의 목줄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합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목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서진은 보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보리는 서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잠들었어요. 서진은 보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보리야, 우리 둘 다 외로웠구나. 이제 함께 있으니까 덜 외로울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보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며 서진은 처음으로 진짜 행복감을 느낍니다. 완벽하게 정해진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없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보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목줄을 다시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교한 수공의 솜씨와 정성스럽게 수놓인 보리라는 이름, 그리고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 서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리야, 너는 어디서 온 걸까? 이 목줄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일까? 보리는 서진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보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진짜 의미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목줄의 비밀도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보리를 입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매일 보리와 함께 산책을 나가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보리도 처음에 경계심을 버리고 서진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보리야, 오늘은 어디로 산책을 갈까? 서진이 목줄을 들자 보리는 신나게 꼬리를 흔듭니다. 그 붉은 실로 만든 목줄을 볼 때마다 서진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리운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압구정에서 한강을 건너 청량리 쪽으로 향했어요. 서진에게는 생소한 동네였지만 보리는 이상하게도 길을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익숙한 듯 앞장서서 걸어가더라고요. 보리야, 너 여기 와본 적 있니? 길을 너무 잘 아는데? 보리는 서진의 말에 잠깐 뒤돌아보더니 다시 앞으로 걸어갑니다. 청량리 시장 근처에 도착하자 다양한 냄새들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생선 냄새, 야채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구수한 국물 냄새까지. 시장 골목을 걷다가 서진은 허기를 느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나온 탓이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정말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고소하고 진한 국밥 냄새였습니다. 보리야,
저기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 저기 가볼까? 보리는 서진보다 먼저 그 냄새를 맡았는지 벌써 그쪽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보리를 따라 작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선잔의 국밥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정겨워 보였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민첩해 보였어요. 서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런 서민적인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리가 이미 가게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개도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가게는 강아지 환영합니다. 선자는 따뜻한 미소로 서진을 맞아주었습니다. 서진은 그 친근한 인사에 마음이 놓였어요. 보리도 선자를 보더니 경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 이름은 보리예요. 순한 아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보리라고 하셨나요? 참 예쁜 이름이네요. 선자는 서진의 말을 듣고 잠깐 멈춤했습니다. 보리라는 이름을 들으니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진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네, 보리가 정말 착해요. 국밥 하나 주세요. 서진이 주문하자 선자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가져다 주려고 서진 쪽으로 오던 선자는 보리의 목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붉은 실로 만든 목줄, 그 정교한 수공의 솜씨, 그리고 목줄에 수놓인 보리라는 글자. 선자는 그 목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었거든요. 어머나. 선자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밥 그릇도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서진은 깜짝 놀라서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라서 그래요.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보리의 목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40년 전 실종된 딸 보리를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그 목줄이었어요. 그 목줄, 어디서 구하셨어요? 선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진은 의아해했습니다. 아, 이거요? 보리를 입양할 때 이미 하고 있었어요. 보호소에서 구조될 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혹시 이 강아지 이름을 왜 보리라고 지으셨어요? 선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서진은 선자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보리라는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목줄에도 보리라고 수놓여 있어서 운명인가 싶었어요. 서진의 대답을 들은 선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리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안아올렸어요. 보리는 낯선 사람인데도 선자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이 자수도 이 목줄도 내 손으로 만든 거라고. 선자는 목줄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목줄을 할머니가 만드셨다고요? 그래요. 40년 전에 내 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 딸 이름도 보리였어요. 선자의 고백에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자의 반응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딸분이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몰라요. 40년 전에 사라졌어요. 6살 때 집에서 사라져서 지금까지 찾지 못했어요.
선자는 보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이 만든 물건을 다시 보게 되니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서진은 선자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운명 같은 것일까요? 할머니, 정말 이 목줄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이 자수 방법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정교하게 못 만들어요. 선자는 목줄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만든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 강아지가 할머니 딸분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서진의 질문에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목줄은 제가 보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강아지가 하고 있는 건지. 선자는 보리를 내려놓고 서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서진이에요. 왜 그러세요? 윤서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8이에요. 순자는 계산해 봤습니다. 보리가 사라진 게 40년 전이니까 만약 보리가 살아있다면 지금 46살일 거예요. 서진의 나이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익숙했어요. 특히 눈과 코 라인이 어렸을 때 보리와 비슷했거든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할머니 딸분과 닮았나요? 서진도 선자의 시선을 느끼고 물어봤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눈매가 우리 보리랑 많이 닮았어요. 그때 서진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반가워요.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서진의 말에 선자도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여자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었어요. 마치 이 만남을 위해 보리가 서진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국밥집을 떠난 후 선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자신이 만든 목줄을 다시 보게 되다니, 그것도 보리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우연일까? 선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자꾸만 떨렸고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특히 서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도 어렸을 때 보리와 닮아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선자는 가게 문을 닫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보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두꺼운 사진첩이었습니다. 보리가 태어나서부터 사라지기 전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우리 보리, 정말 예뻤지. 사진 속의 보리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큰 눈에 하얀 피부, 그리고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선자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돌잔치 사진, 첫 생일 사진, 유치원에 처음 간 날의 사진까지.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보리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찍은 것이었어요.
보리는 자신이 만들어준 강아지 인형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왜 서진이랑 이렇게 닮았지? 선자는 보리의 사진과 오늘 본 서진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겹쳐봤습니다. 나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다음으로 꺼낸 것은 경찰서에서 받은 실종신고 접수증과 수사 기록들이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종이들이지만 선자에게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그날의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1984년 2월 15일 오후 2시경 집에서 실종. 목격자 없음. 특이사항 없음. 경찰 보고서를 읽으며 선자는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보리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쉬게 했었죠. 선자는 잠깐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고 돌아왔을 때 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도 잠겨 있었고 창문도 열리지 않았었는데 대체 어떻게 사라진 걸까? 그때는 요즘처럼 CCTV도 없었고 동네도 지금보다 훨씬 한적했어요. 아무도 보리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선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던 조사 결과서였어요.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자 선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었거든요. 대상자 박보리 6세. 실종일 1984년 3월 15일. 조사 결과 유괴 혐의자 없음, 가출 가능성 희박, 사고 가능성 희박. 결론 원인 불명. 사설 탐정도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보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선자는 그 후로도 몇 년 더 찾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그 목줄이 나타난 걸까? 선자는 상자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리가 사라진 후 선자가 쓴 일기장이었어요. 매일매일 보리를 그리워하며 써내려간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3월 1일. 보리가 사라진 지 열흘째. 꿈에서 보리를 봤다.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더니 사라졌다.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1984년 5월 10일. 오늘 길에서 보리 또래 아이를 봤다. 뒤에서 보니 보리 같아서 뛰어갔는데 다른 아이였다. 그 엄마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1985년 2월 15일. 보리가 사라진 지 1년째. 아직도 믿을 수 없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다. 일기를 읽으며 순자는 그때의 절망적인 심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나마 국밥집을 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혹시라도 보리가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자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어요. 보리가 사라지기 전에 머리를 잘라줄 때 조금 남겨둔 것이었죠. DNA 검사라는 게 있다던데 혹시라도 서진이가. 선자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손녀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리가 어디선가 살아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서진이라면 나이를 계산해보니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진은 윤서진이라고 했는데 보리의 성은 박씨였어요.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억지스러운 추측 같았습니다. 그때 선자의 머릿속에 오늘 서진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리를 보는 순간 보리라는 이름이 떠올랐다고 했었죠. 그리고 강아지도 그 이름에 반응했다고 했고요. 설마, 정말 설마. 선자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진이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40년 만에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또다시 절망에 빠질 테니까요. 이미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당해왔거든요. 선자는 모든 것을 다시 상자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서진과 보리 강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면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선자는 작은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내일 서진이 다시 올까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추측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편 서진도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선자 할머니와 그 목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보리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 내 목줄을 만든 사람을 만나다니. 보리는 서진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선자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선자에게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서진도 선자처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 다 모르고 있었지만 운명의 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서진은 선자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눈빛, 목줄을 보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리운 표정까지. 마침내 서진은 다시 그 국밥집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리야, 우리 할머니 보러 갈까? 보리는 서진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서진은 보리와 함께 청량리로 향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서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어서 와요, 서진아. 다시 올 줄 알았어요. 순자의 반가운 인사에 서진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계속 생각이 나서 다시 왔어요. 고마워요. 나도 계속 기다렸어요. 혹시 안 오면 어쩌나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선자는 서진을 가게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진아,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들어볼래요? 네,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그 목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선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안쪽 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게 내 딸 보리 사진이에요. 한번 봐주실래요? 서진은 호기심을 가지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진 속의 어린 소녀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게 할머니 따님이세요? 네, 우리 보리예요. 6살 때 사진이죠. 서진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특히 눈매와 미소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이 아이가 저랑 너무 닮았어요. 선자는 서진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아예요.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다가 지금 할아버지가 입양해 주셨거든요.
선자는 서진의 고백을 듣고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더 신중하게 물어봐야 했어요. 몇 살 때 입양되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말로는 3살쯤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 친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요? 네, 할아버지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셔서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만 하셨어요. 선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서진아, 혹시 내가 내 손녀일까 싶어서 그래. 서진은 선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 보리가 사라진 게 40년 전이야. 만약 보리가 살아서 어디선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 나이가 지금 내 나이 정도 될 거예요. 선자의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제 성은 윤 씨예요. 할머니 딸분은 박 씨였잖아요. 입양되면서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얼굴이 우리 보리랑 너무 닮았어요. 선자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서진아, 혹시 DNA 검사 같은 걸 해볼 생각 없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서진은 선자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궁금했어요. 혹시 정말로 이 할머니가 자신의 친할머니일까요? 저도 궁금해요. 해보고 싶어요. 선자는 서진의 대답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윤태규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서진아, 지금 어디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윤태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서진은 선자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와서 DNA 검사 이야기 자세히 해요. 그래, 어서 가봐. 중요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 서진은 보리와 함께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태규 회장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진아, 앉아라. 내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윤태규는 서진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뭔가 안 좋은 일인가요? 서진아, 사실은 내 출생에 관한 이야기야.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내 어머니는 내 아들의 여자였어.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 윤태규의 고백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 너는 사생아였다. 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고 내 어머니는 혼자서 너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럼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윤태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른다. 너를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졌어.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지. 서진은 윤태규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40년 전에 사라진 딸, 보리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과 닮은 얼굴. 할아버지, 혹시 제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박보리였다. 왜 그러니?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보리, 선자의 잃어버린 딸의 이름과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이도 맞아떨어졌고요. 할아버지, 혹시 제 어머니가 어디서 사라졌는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청량리 쪽에 살았던 것 같다고 들었어.
서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자가 바로 자신의 친할머니였고 자신의 어머니는 40년 전에 선자의 품에서 사라진 그 볼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저 나가봐야 해요. 갑자기 왜 그러니? 제 진짜 할머니를 찾았어요. 서진은 윤태규의 놀란 표정을 뒤로 하고 보리와 함께 다시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자에게 이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지만 선자는 아직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진의 목소리에 선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할머니, 저 알았어요. 제가 정말 할머니 손녀 맞아요.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윤태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해줬습니다. 박보리라는 이름, 청량리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까지. 선자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그럼 정말로 내가 우리 보리의 딸이구나. 내 손녀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이 만남을 위해 운명이 보리를 보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서진과 선자가 서로를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보리도 두 사람 주위를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이 감동적인 재회를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맞는 거죠? 서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서진이 내 소중한 손녀야. 선자는 서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보리를 닮았어요. 특히 우는 모습이 어렸을 때 보리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 엄마는 정말 어디 계시는 걸까요? 살아 계실까요? 서진의 간절한 질문에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그것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살아서 여기 있는 걸 보니 보리도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선자는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보리는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요? 혹시 기억을 잃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엄마가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지셨다고 하던데 왜 할머니를 찾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야. 우리 보리는 길을 잘 아는 아이였거든. 집 근처는 다 외우고 다녔는데.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혹시 엄마가 기억을 잃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서진은 나름대로 추측해봤지만 역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선자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서진아,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 아주 어렸을 때 말이야. 글쎄요. 가물가물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도요. 자장가? 어떤 자장가였는데? 선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보리가 서진에게 불러주었던 자장가일까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아가 예쁜 아가 엄마 품에서 잘 자라 이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선자는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자장가는 자신이 보리에게 불러주었던 자장가였거든요. 그리고 보리도 분명 그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게 우리 집 자장가야. 내가 보리에게 불러주었던 거고
보리가 너에게 불러준 거야. 정말요? 그럼 진짜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신 거네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네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서진에게 그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우리 아가 예쁜 아가, 엄마 품에서 잘 자라. 햇님도 달님도 우리 아가 사랑해. 자장가를 들으며 서진은 어린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런 목소리로 누군가 자신을 재워주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고 할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서진은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라서 걱정되었습니다. 윤태규 회장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걱정 마, 서진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뭔가 바뀔 필요는 없어.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선자는 서진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서진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제가 자주 와도 괜찮을까요? 매일은 힘들어도 시간 날 때마다 오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여기가 내 집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선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웃음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늦은 시간까지 선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보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도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보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누구보다 예쁘고 똑똑했지. 그런데 워낙 순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 엄마를 많이 닮았나 봐요. 사람들이 저보고 순하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집 DNA야. 착한 게 유전인가 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보리도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끝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올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있을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보리도 잘 데려가고. 선자는 서진을 배웅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막 찾은 손녀를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서진이 떠난 후 선자는 혼자 가게에 앉아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포기했던 희망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보리야, 내 딸을 찾았어. 정말 예쁘게 잘 컸더라. 내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선자는 벽에 걸린 보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서진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니 보리도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윤태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서진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는구나.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진은 용기를 내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선자를 만난 것, 자신이 선자의 손녀라는 것을 확인한 것까지. 윤태규는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할아버지가 제게 잘해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외할머니를 찾았으니까 할머니와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윤태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건 잊지 마라. 서진은 윤태규의 배려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을 느끼며 잠들었어요.
이제 서진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선자라는 따뜻한 할머니,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 보리까지 진짜 가족이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선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진이라는 소중한 손녀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보리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작은 강아지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서진이 선자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지만 윤태규 회장의 손녀가 청량리 국밥집 할머니와 혈연관계라는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윤태규 회장 손녀, 실은 입양하였다. 재벌가 상속 구조에 변화 생기나 같은 기사들이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선자를 숨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기사 때문에 괜찮으세요? 혹시 피해 보시는 건 없으시죠? 서진은 순자의 국밥집을 찾아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자들이 가끔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곤 했거든요. 괜찮아, 서진아.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와서 고마울 지경이야.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 선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서진은 할머니가 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윤태규 회장이 직접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비서들을 대동한 채 나타난 그의 모습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진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윤태규가 이런 곳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진이 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왔다. 윤태규는 의외로 정중한 태도로 선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자도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자리를 권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국밥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한 그릇 주세요. 윤태규가 국밥을 주문하자 가게 안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서민 국밥을 먹는다니요. 선자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서 가져다 주자 윤태규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서진이가 왜 자주 오는지 알겠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정성껏 끓인 것뿐인데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지켜보며 긴장했어요.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윤태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서진이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선자와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최근 언론에서 서진이의 출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무슨 영향이요? 서진이 물었지만 윤태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에서 서진이의 상속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입양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이죠. 서진은 윤태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속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사를 위해서는 서진이를 상속자에서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태규의 말에 가게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저를 손녀로 키워주시면서 갑자기. 미안하다, 서진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회사가 흔들리면 수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돼. 서진은 윤태규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진짜 손녀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냥 회사에 필요한 도구로만 봤던 거죠?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됐어요. 서진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상속 따위 원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주신다고 해서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서진아, 진정해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니. 좋아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가 아니라 선자 할머니의 손녀로 살 거예요. 서진의 당당한 모습에 선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서진이한테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아무리 회사가 중요해도 지금까지 딸처럼 키운 아이를 이렇게 대하시면. 선자의 말에 윤태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누구의 손녀인지, 누구의 딸인지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서진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윤태규는 서진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차가운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할아버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서진의 단호한 말에 윤태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좀 더 생각해보겠다. 윤태규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비서들도 당황스러워하며 뒤따라 나갔어요. 윤태규가 떠난 후 서진은 선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저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서진아.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살면 돼. 선자는 서진을 달래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요. 그날 저녁 윤태규는 집에서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서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선자의 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윤태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서진이를 진정한 손녀로 여기며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윤태규의 말에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었거든요. 서진이의 출생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정입니다. 윤태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진이의 할머니 선자 여사님께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기자회견을 지켜본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윤태규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서진아, 할아버지가 미안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윤태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진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할머니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틀렸었다. 앞으로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윤태규는 선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서진이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자는 윤태규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서진이를 위해서라면 화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서진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서진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생겼어요. 윤태규라는 할아버지와 선자라는 할머니,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어머니까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과 순자의 관계는 언론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서진은 여전히 윤태규 회장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순자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주말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오늘도 서진은 보리와 함께 청량리 시장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서진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짜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우리 서진이 왔네라며 반기고 정육점 아저씨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라며 웃어주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자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요즘 선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손녀가 생긴 후로 매일이 즐거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국밥을 끓이는 것도, 손님을 맞는 것도 모든 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서진이 왔구나. 오늘은 뭔가 특별한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선자는 서진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서진이 더욱 들떠 보였거든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맞아요, 할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자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니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제가 할머니 옆에서 작은 공방을 열기로 했어요. 선자는 서류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보리 공방이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보리 공방? 이름이 참 예쁘네. 네, 엄마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 보리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드신 그 목줄처럼 강아지들을 위한 수공예품을 만들고 싶어요. 서진의 계획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잘 생각해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수공예 기술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인플루언서로 살면서 느꼈던 공허함을 진짜 의미 있는 일로 채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서진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저도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손재주는 없지만 정성만큼은 질 자신 없거든요. 순자는 서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40년 동안 혼자 지내온 순자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밥집 옆 작은 공간이 보리 공방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서진은 인테리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어요. 한쪽 벽에는 선자가 만든 다양한 수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업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도 놓아서 더욱 포근한 느낌을 줬어요. 공방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보리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푹신한 방석과 장난감들이 놓여 있어서 보리가 두 사람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래,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공방 개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서진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유기견 보호소 직원들도 있었고 멀리서 찾아온 반려동물 애호가들도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저희 보호소에서도 많이 주문하고 싶어요. 보호소 직원의 말에 서진은 기뻤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목줄이 더 많은 강아지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첫 고객은 동네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선자 씨가 만든 목줄이면 믿을 수 있지. 우리 멍멍이한테 하나 만들어줘. 그 할머니의 주문을 받으며 선자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평생 국밥만 끓이다가 이제는 수공예품으로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보리 공방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와 목줄과 장난감을 주문했어요. 서진도 순자에게서 배운 기술로 제법 괜찮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실이 엉키기도 했지만 선자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점점 늘어갔어요. 할머니, 제가 만든 목줄 어때요? 서진이 며칠 동안 공들여 만든 목줄을 보여주자 선자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완벽해. 이제 제대로 된 수공예 작가가 다 됐어. 할머니가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요. 그런데 이 목줄, 특별한 곳에 쓰고 싶어요. 서진은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음 만난 그 보호소에 가서 새로 구조된 강아지들에게 목줄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자신과 보리가 만났던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도 함께 가겠다. 다음 날 서진과 선자는 보리와 함께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목줄들을 큰 상자에 담아서 말이에요. 상자 안에는 크고 작은 목줄들이 각각 다른 색깔과 무늬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머, 서진 씨. 그리고 할머니도 오셨네요. 보호소 직원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진과 보리의 인연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만든 목줄들이에요. 새로 오는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서진이 상자를 내어주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목줄들이 정말 예뻤거든요. 각각의 목줄에는 사랑, 희망, 행복 같은 따뜻한 글자들이 수놓여 있었어요. 특히 이 목줄은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가장 외로워 보이는 아이에게 주세요. 서진이 가리킨 목줄에는 희망이라는 글자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희망을 잃고 있을 때 보리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보호소 직원들은 목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목줄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더 빨리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희도 계속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보호소를 나오면서 서진은 선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줄 하나로 만난 인연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큰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작은 정성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드는 거지. 선자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보리야, 내가 우리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보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별 말씀을 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진과 순자는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줄뿐만 아니라 강아지 옷, 장난감, 심지어 고양이 용품까지 만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손놀림은 점점 능숙해져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지. 내가 있어서 할머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이제는 충분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선자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서진아, 혹시 우리 보리, 내 엄마 말이야. 언젠가 찾을 수 있을까? 할머니,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와 할머니가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엄마도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가며 기다려요. 서진의 희망적인 말에 선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보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목에는 여전히 그 빨간 실로 만든 목줄이 걸려 있었어요. 40년 전 순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목줄 말입니다. 이제 그 목줄은 단순한 강아지 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었고 희망의 상징이었으며 기적의 증거였어요. 이렇게라도 내 딸의 흔적을 품고 너를 다시 안을 수 있어서 참말로 고맙다. 선자는 마음속으로 보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보리도 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사랑이 담긴 목줄을 만들어 갔습니다. 작은 목줄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진과 선자, 그리고 보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